손 안의 희망. 자움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태양이 바다에서 목욕한다는 게 거짓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펠리우 포르모자. 사오 계곡, 까탈루냐 오소나 지방 북동부를 흐르는 테르강의 지류에 해지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거든. 목숨을 걸기에는 좀 어리석은 이유 같은데. 젊은 시절 작센에서 돌아온 것도 그게 그리워서였지. 자네는 항상 좀 멍청한 면이 있어. 그래, 사오는 언제나 그리울 거야. 두 남자는 목 뒷덜미에 직선으로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서 있었다. 양동이 속에 악취 나는 구정물을 버리며 찌꺼기가 안 떨어진다는 듯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저렇게 따가운 햇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다니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올레 게르가 사우와 그곳의 원시림 같은 풍경을 그리워하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녕 그를 힘 빠지게 하는 것, 그리하여 이 모든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쉽게 만든 것은 왜 셀리아가 그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12년간 쥐와 바퀴벌레 사이에서 매일 매분 인생의 매 초를 도착하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며 보냈다. 그건 자네가 사후의 석양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토네트에게 셀리아 이야기를 빼고 대답했다. 굳이 봐야 할 이유도 없지. 난 여길 나가고 싶지 않거든. 탈출하다 잡히는 순간 묻지도 않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자네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지. 그도 냄새가 그리 좋지 않은 자신의 양동이를 잽싸게 비웠다. 실망한 올레게르가 고개를 들자 험상궂게 생겨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군인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의 입가에는 싱싱한 로즈마리 가지 하나가 붙어 있었고 눈빛은 위대한 왕 페란,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6세의 감옥에 갇혀 비참해진 악마의 후손 전체를 향한 혐오로 번뜩이고 있었다. 처음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던 6년 전 올레게르 괄테르는 탈옥의 동반자로 선택한 마시프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그랬듯 마른 풀 조각을 씹으며 대답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자네는 그 저주받을 딸을 그만 잊는 것이 좋겠어. 저주받았다고 하지 마. 왜 편지를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네에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쓰지. 그게 아니야. 너무 일이 많아서일 거야. 결혼을 했거나 그렇다면 애들을 돌보느라 바쁠 수도 있고. 자네 정말 바보로군. 마시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보고 싶은 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딸. 무엇보다도 편지도 쓸 줄 아는 그런 딸. 하지만 여길 나가는 건 말이지. 없던 일로 해.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올레게르 괄테르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야 했다. 혼자서 계획을 실행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했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닥치면 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동료 마시프가 꼭 필요했다. 다른 감방 동료들은 이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교도 관장을 통해 하찮은 득이라도 볼까 하여 탈옥 의도를 고자질할 게 뻔했다. 그만큼 암벽 속에서의 오랜 생활은 인간의 염치마저 앗아버렸다. 하지만 인생에 영원이란 없는 법. 7달쯤 지났을까? 마시프는 그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으니 감옥에서 빠져나갈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애원했다. 당시 둘은 아침마다 앞마당에서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무렵의 교도관장은 보초병들과 험악한 교도관들의 고요하지만 성난 불평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을 좀 길게 주는 편이었다. 캄캄해지면 올라가는 거지.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상관없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사흘밤에 걸쳐 같은 수용, 동의 다른 동료들 몰래 자정 무렵 감시의 교대가 이루어질 때 감옥의 모든 이들이 잠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집과 희망과
세상의 모든 인내심을 끌어 역금 밧줄의 보조를 받아 지붕까지 기어 올라가야 하고 그곳에서 겁만 먹지 않으면 건장한 남성 둘쯤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 테고 설령 다리 한쪽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개들만 따라오지 않는다면 고통을 참고 건너편 숲까지 걸어가 살았다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7개월 전만 해도 너무 운에 좌우되는 계획이라며 비관적이던 마시프는 결국 이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했다. 사흘 전 그는 교도관장의 사무실로 불려가 자기 이름 앞으로 도착한 명령서를 받았다. 그 후 그는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전 속력으로 올레게르에게 달려와 물었다. 이봐 친구, 그때 말한 계획 다시 얘기해보면 어떨까? 캄캄해지면 올라가는 거지.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상관없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마시프가 말했다. 자네와 함께 탈출하겠어. 금방 끝날 거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올레게르는 자정 무렵의 달이 밤하늘을 옅은 황색으로 물들이지 않는 첫 번째 날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닷새 후란에 마시프,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시프의 사형 집행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올레게르의 계획과 마시프의 목숨은 동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불운한 마시프는 올레게르의 비밀을 위대하신 미친 왕이자 이름은 페란이며 부르봉 왕가의 6번째 페란이라 할 수 있는 그가 소유한 죄수의 공동묘지까지 가져갔다. 그리하여 올레게르는 불쌍한 마시프를 떠올리며 토네트에게는 사후의 석양 이야기만 했던 것이다. 요강을 손에 든 토네트는 그를 의심스럽게 보더니 자리를 떴다. 올레게르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기대었던 앞마당 벽에서 일어나 해가 드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를 미친놈 취급하는 감옥수들이 없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토네트를 선택했다. 반드시 토네트여야 했던 건 그가 마시프처럼 작고 가벼웠기 때문이다. 남는 시간에 그는 셀리아를, 죽은 자들을, 니콜라우 선생을, 오스티아와 작센의 풍경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곳의 언어는 모국어와 너무나 달라 6, 7년 정도가 지나서야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추억 삼키기에 지칠 때면 마시프에게 이미 설명한 탈옥법을 연마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밤 12시가 지나 교도관들이 교대를 할 때면 대부분의 감시병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데 그 이유는 감옥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너무 어두워 땅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감옥 앞마당에 헐거운 하수구 뚜껑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서는 순찰을 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몰랐던 사실은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치며 올레게르의 눈빛이 어둠보다는 절망으로 인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고양이처럼 밤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뻔하게 예상되는 앞마당의 길이 아니라 한밤중에는 목이 부러지지 않고서야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지붕으로의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대체 왜 단 한 번도 내게 편지를 쓰지 않을까? 단 한 번도. 처음 수감되고 7개월 동안 그는 딸에게 7통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더 이상 답장을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예전 교도관장의 한마디에 편지 쓰기를 잠시 중단한 적도 있었다.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서였을까? 아니었다. 귀찮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애원으로 가득한 짧은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 딸 셀리야, 살아는 있니? 잘 지냈는지, 결혼이라도 했는지, 자식이라도 생겼는지,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지. 종이 한 장에 아빠 안녕 이 말만이라도 아빠 안녕
이 한마디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셀리야. 그리고 교도관장이 바뀌어 재수없는 로데네스가 왔다. 그는 남작도 아니면서 스스로 남작이라 청했고 그가 감독하는 손님들의 몸이 그들을 감독살이로 이끈 죄로 인해 점차 말라가는 모습을 즐겼다. 앞마당 산책은커녕 수도원식의 운영 방식으로 회귀해 절대 침묵을 지켜야 했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글을 쓰는 것도 금지됐는데 아니면 내 헛소리로 굳이 왕립 우편국의 업무를 마비시켜야 하겠어? 애초에 나쁜 짓을 말았어야지. 그렇게 6, 7년의 나날이 셀리아의 편지를 기다리는 중에 흘러갔다. 그래서 위대한 전하의 감옥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지. 사후의 석양,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석양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었다. 7살이 되었을 때 사후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사온 그의 아버지는 니콜라우 살토르라는 오르간 장인이 운영하는 공방의 그를 문화생으로 입학시켰다. 살토르 선생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아들에게 영원한 굴레를 씌울 것이며 아들이 40살 때 종신형을 선고받아 전국에서 제일 악명 높은 감옥에서 안팎으로 썩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이란 그런 것이다. 서사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제멋대로 보여준 채 아닌 척 모호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속이려 든다. 아닌 게 아니라 원래 게르는 그런 운명을 접어두고라도 장인 살토르의 공방에서 금방 두각을 나타냈다. 문화생으로 머문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15살이 되자 그는 파이프를 튜닝하는 아주 긴 과정에서 장인의 귀가 되었다. 악기의 금속, 목재, 펠트천을 직접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소리를 내게 해주는 오르간의 복잡한 메커니즘의 비밀을 꿰뚫게 되었으며 아주 수월하게 오르간 파이프의 음정을 맞추는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르간이 내는 수많은 소리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꽤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날 올레게르는 구정물 통을 비우고 돌아오다가 토네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봐, 좋아. 나도 관심 있어. 요강에 똥을 싸는 것도 지친다고. 하지만 우선 자세하게 설명해봐. 그들은 앞마당 산책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볕이 쨍쨍 드는 구석에 앉아 올레게르는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도 훔치지 않은 채 설명을 시작했다. 감옥에 들어온 바로 다음 날부터 12년간 그는 수용동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도 잘 모르는 한 교도관이 복도에 열쇠를 떨어뜨렸고 그 열쇠가 통통 튀어 감옥 안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까 싶어 그는 집 속에 열쇠를 숨겼다. 교도관들은 수차례의 헛된 수색 끝에 자물쇠를 바꾸는 대신 똑같은 열쇠 하나를 더 복사했다.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몇 달간 인내하며 반복 관찰한 결과 그 열쇠로 복도 끝 문을 열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 문은 옥상으로 굴뚝을 타고 가면 도달하는 지붕으로 통했다. 12년간 열쇠에 대한 생각은 그의 기억력을 감퇴시켰지만 탈옥을 위한 이상적인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었다. 지붕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 교도관들이 짐작도 못할 곳이니까. 내 몸집에 굴뚝을 통과하는 건 힘들 거야. 며칠만 굶는다고 생각해. 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지붕에 올라가는데 성공한다고 치자고. 근데 아마 우리 목이 부러질 거야. 그래, 하지만 지붕은 감시에서 벗어난 곳이야. 저 멀리서 회색 수염의 로즈마리 가지를 단 군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일그러진 표정은 마치 그들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계획을 알게 된 토네트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올레게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이듯 말했다. 불가능해. 한참을 침묵한 후
그들을 보고 있는 군인을 쳐다보더니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자네와 함께 가겠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파네르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해. 짐작했어야 했다. 토네토와 파네르는 언제나 붙어 다녔다. 그 둘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고 탈옥 계획을 설명할 때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토네토와 파네르가 있다고 생각하며 탈옥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불행 중 다행인지 파네르의 몸집은 더 작았다. 그래 토네르. 잠시 후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파네르가 다리 한쪽이 부러져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와도 좋아. 그는 미소를 띠고 피곤하다는 듯 손짓을 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입이라도 뻥끗 한다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14일 후 보름달이 뜨는 날 그들은 감옥을 탈출하기로 했다. 올레기르는 감방의 벽에 기대어 앉아 목 뒤로 깍지를 낀 채 바르셀로나보다 오히려 더 잘 아는 빈을 생각하며 감옥에서의 마지막이 될 날들을 보냈다. 카를레스 왕은 171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재위한 카를 6세, 왕 위에 오르기를 거부한 후 바르셀로나에 있던 왕실 사람들 일부와 오스트리아 왕가를 지지하는 장성 그리고 군관 여럿을 빈에 소집했다. 장인 니콜라우 살토르를 빈으로 데려간 것은 여왕의 확고한 뜻이었다. 갓 19살이 된 올레게르는 부모를 잃은 데다가 세상을 보고 싶은 지대한 호기심에 재고의 여지도 없이 만족하며 장인 니콜라우의 보조로 빈을 향한 정치적 망명에 합류했다. 그는 그곳에서 황제가 될 그리고 카를레스에서 카를로 이름을 바꾼 그리고 3세에서 6세가 될 왕을 모시게 된다. 그리고 탈옥을 열흘 앞둔 바로 그때 올레게르가 감방벽에 기대 앉아 목 뒤로 깍지를 낀 채 빈을 생각하고 사울을 생각하며 마리아의 죽음을 생각하고 심장이 알려준 페레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재수없는 로데네스가 교체되었다. 심장의 아픔이 지속되던 그 며칠 동안 감옥의 규칙이 바뀌지 않기를, 제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그리하여 감옥을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멀쩡히 달고 숲에 도착해 어떤 수레꾼이라도 만난다면 비크, 카탈루냐 북동부의 소도시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 셀리아가 아직 거기 살고 있는지 확인하리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셀리아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딸의 눈을 보며 걱정 말거라. 곧 떠날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단다. 그런데 왜 12년간 나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거니? 내 편지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었을 텐데 손안에 그 편지를 갖고 있기만 했어도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야. 아우구스티노 교회에 있던 오르간의 몸체가 무너져 내려 두 수사가 밑에 깔린 사고로 형 집행서를 든 군인들이 나를 찾아온 날, 나는 진주 같은 너의 눈이 내 어여쁜 딸아, 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느라 눈물을 속으로 삼키는 모습을 보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베르트라나 씨 댁에 가 있거라. 너를 매우 반겨줄 거야. 며칠이면 될 거야. 라고 겨우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도였지. 그러나 죽은 수사 중 한 사람이 교단의 순회이자 미친 왕을 보좌하는 장관의 사촌쯤 되는 사람으로 밝혀져 특별 협약의 적용을 받아 그 며칠이 몇 년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지. 딸아, 베르트라나 씨 댁에서 지내는 건 편하니? 어떻게 지내니? 곧 돌아갈 거야. 근데 너는 아무 대답이 없구나. 그래도 심장이 이상 없이 뛰었으니 난 너에게 계속 편지를 썼단다. 언젠가 마시프가 이런 말 하기 참 안 됐지만 어쩌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답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해한다는 듯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랬다면 벌써 느낌이 왔을 거야.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죽었을 때 그는 말레자 교회에서 자신이 만든 오르간의 습기를 제거하느라 2달째 집을 떠나 출장 중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소리이긴 했지만 기도석 쪽에 놓인 저음역에 발 건반을 밟는 순간 심장 박동이 멈추는 느낌이 났고 바로 그때 마리아의 심장도 아무런 경고 없이 작동을 멈춰 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페레가 프라츠 아 모이아에서 풍금 세대를 고치는 조건 좋은 계약을 맺고 걸어 돌아오는 길에 마차의 바퀴에 치였을 때도 그 멈춤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갑자기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그 느낌은 아주 강했고 그는 계약을 파기해야 했을 뿐 아니라 걱정했던 대로 후계자를 잃고 말았다. 지금은 그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없어. 마시프, 내 딸 셀리아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 왜 편지를 안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로데네스를 내보내고 새로 온 교도관장은 깡마르고 무표정하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정이 지난 후에도 촛불을 켜고 생활했는데 처음 며칠간 교도관들은 새로운 관장의 한계를 어디까지 시험해 볼 수 있을지 그가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골칫거리가 될지 가늠하느라 서로 눈빛을 수시로 교환했다. 어둠이 내리고 간이 침대에 누운 올레게르는 셀리아가 떠오르자 그녀를 잊기 위해 다시 빈을 생각했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쇤부른 집에 살던 2년. 왕궁 예배당에 웅장한 오르간을 만들며 지냈던 시절을 추억했다. 그 오르간은 장인 살토르가 고열에 굴복하여 죽기 전 2번째로 만든 것으로 그의 서명이 남아있다. 황제는 장인 살토르의 작업을 매우 흡족하게 여겨 그가 제국 및 독일 전체의 오르간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했다. 총 1년 여행하며 듣고 치고 기록하며 비교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불가능한 악기를 제작하기 위한 마지막 비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카를 황제 17년 올레게르가 22살이 되던 해 니콜라우 살토르 선생은 마르클레 베르크에서 들어온 일감을 수락했고 플라이세의 초록 강둑에 임시 공방을 차렸다.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마을의 한 루터교 교회당에 놓일 꽤 괜찮은 오르간 한 대를 만들어냈다. 악기는 천상의 소리를 냈다. 올레게르는 자신의 스승이 만든 오르간 중 최고임을 짐작했다. 그의 스승은 아무도 모르는 작센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자신이 가진 재능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 그는 금속 명판에 살토리우스 바르키노 넨시스 메 페킷 1718년이라 새겼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일주일 후 올레게르는 탈옥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돗자리에서 뽑아낸 지프로 약해 빠진 밧줄을 서툴게 만들고 있던 다른 2명의 공모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몰래 전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 보름달이 다시 차오르는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는 바로 새로 부임한 교도관장의 능력이었다. 운명의 날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수용동의 동료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교도관실에 약한 불이 희미해지기를 기다렸다. 그제야 그들은 좀 더 크게 숨을 쉬며 몰래 열쇠를 꺼낼 수 있었다. 다른 감옥수들이 하나 둘씩 평화롭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밤에 그래 왔던 것처럼 벌써 희미해졌어야 할 교도관실의 불은 그날따라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은 겁에 질려 누군가가 그들의 문을 여는 모습을 지켜봤다. 충치 가득한 검은 입에 재수없는
교도관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 너! 잔인함이 담긴 미소 사이로 그의 썩은 이가 환히 드러났다. 다른 둘은 겁에 질려 숨이 거의 멈출 지경이었다. 올레게르는 믿을 수가 없었다. 탈옥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모험에 공모한 두 동료를 비난하듯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눈총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교도관을 따라갔고 셀리아의 진주 같은 눈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나에게 편지 한 통만 보내주었더라면. 그의 머릿속으로 살토르 선생의 장례식, 선생이 수락한 마르클레 베르크의 일감을 그가 맡기로 한 결정, 부모도 선생도 이 세상에 없는 가운데 삶의 보호막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벽에 금이 갈 때까지 머리로 들이받아야 할지 아니면 교도관장의 방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그냥 따라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절대적으로 혼자가 된 느낌이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교도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올레게르를 맞이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저분한 창문 너머로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탈옥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감방에서 보이던 기름등이 활활 타며 방 전체를 비추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나뒹굴었다. 신임 교도관장은 자리에 앉아 올레게르에게 마주보고 설하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그 앞에선 올레게르는 미친 왕 페란 전하의 감옥에서 도주하려 한 죄로 고문 혹은 사형 선고를 기다렸다. 여기 있은 지 12년째더군. 그렇습니다, 관장님. 가장 베테랑이구먼. 그렇습니다, 관장님. 교도관장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마치 혼자인 듯 한 장씩 검토해 나갔다. 올레게르는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 마르 클레베르크의 작은 공방, 살투르 선생의 비호 아래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음 만들었던 오르간을 생각했다. 그 악기는 마르 클레베르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구가 꽤 많은 라이프치히의 자리한 성 토마스 학교의 내부에 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그리움이 다시 샘솟았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그가 자란 바르셀로나가 아닌 더 멀고 기억이 흐릿한 사후의 풍경, 그가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좋은 값에 공방이 팔릴 때까지 빈에 다시 가지 않기 위해 빙빙 돌아 사후 계곡의 조용하고 고독한 산을 찾아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나무 뒤에 숨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운명이 그를 위해 아껴둔 마리아를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그가 비크의 오르간 공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마리아는 벌써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를 임신한 상태였다. 셀리아는 그로부터 3년 후 세르베라 대학교와 만내자 교회의 수려한 오르간을 완성한 해에 태어났다. 하지만 탈옥 의도와 탈옥의 실행은 교수형에 처해지기에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구나. 나의 사랑 셀리아, 살아있는 나의 유일한 핏줄아. 교도관장도 끝없는 문서들을 읽어내려가며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처벌해야 할 죄수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그는 갑자기 들고 있던 종이들을 접더니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더니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올레게르의 눈을 바라보았다. 편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없습니다. 셀리아 괄테르는 누구인가? 제 딸입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 뭉치를 밀어 탈옥수 쪽으로 미끄러지듯 보냈다. 이게 전부 자네 딸이 보낸 편지일세. 글솜씨가 대단해. 그의 다리가 점점 떨려왔다. 드디어 마침내 사랑하는 셀리아야, 무슨 편지를 하루 만에 이렇게나 많이 보냈니? 믿기지가 않구나. 교도관장은 자네 딸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내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네 손주들의 탄생까지 포함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고 말해 주었다. 손주들이라니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그는 편지 더미를 다 가져가도 좋다고 손짓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야 할지 아니면 감방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지 혼란스러웠다. 관장은 사과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왜 편지를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에게 편지를 보내온 지는 꽤 됐구먼. 덧붙이지 않고는 못 참겠다는 듯 말했다. 자네보다 자네의 딸을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쥐와 바퀴벌레가 가득한 썩은 감방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고갯짓을 했다. 편지를 가져가시게.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는 무력해 보였지만 기쁨의 원천만은 두 손 안에 꼭 붙들고 있었다. 그는 기절하지 않았다. 깡마르고 무표정한 관장은 교도관에게 올레게르가 동이 트기 전까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감방문 옆에 불을 놔주라고 명령한 듯했다. 감방으로 돌아온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쉰 후 두꺼운 편지 뭉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자신의 집 돗자리 위에 앉았다. 자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네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너무 놀란 탓이었다. 그제야 그 둘의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쉴 새 없이 조절되는 두 사람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지끈거리는지 그들이 내가 딸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셀리야, 내 딸아, 나는 늘 마시프에게 왜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지 말하곤 했지. 불쌍한 마시프, 그가 죽은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이가 빠진 교도관이 아무렇게나 걸어놓은 간이 등에 희미한 불빛에 겨우 기대어 그는 첫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아버지 어찌 지내세요? 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베르트라나 씨의 처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형제가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딸의 다정한 말들이 영혼을 녹여버려 더 이상 편지를 읽어 나갈 수 없었다. 파네르와 토네트가 그에게 다가와 잔뜩 긴장한 채 속삭였다. 이봐, 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형이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울면서 내 딸이 이렇게나 편지를 많이 보냈다네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손주도 있어. 그러고는 다시 울었다. 토네토와 파네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관장의 똘마니가 불을 가져갔고 어둠과 침묵만이 그곳에 남았다. 곧 12시야. 한참 후 토네트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편지를 꽉 쥐고 딸의 진주 같은 눈을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다. 12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네트가 말했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말했다. 가자고. 안 갈 거야. 뭐라고? 12년 동안 간직해온 열쇠를 어둠 속에서 건넸다. 나는 안 간다고. 하지만 자네가 믿을 수가 없었다. 안 간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몇 년을 들여 절망했다. 왜 올레게르? 대체 왜? 딸이 보낸 편지를 읽어야 돼. 난 다음에 나가겠네. 하지만 같이 나가면 딸을 직접 볼 이 순간을 몇 년이나 기다렸건만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편지는 읽히기 위해 존재하지. 나는 두고 자네들끼리 가. 하지만 이 계획은 자네 거야. 우리가 써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걸. 지금은 지금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을 기약하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그가 말했다. 잘 가게. 행운을 빌어. 나머지 둘은 비통한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토네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파네르에게 이제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약간 화가 난 듯 종이 더미를 옆에 끼고 돗자리 위에 올라앉은 큰 몸뚱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습기로 자네 머리가 녹슨 게 분명해.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혼자 있고 싶어 안달이 난 그가 말했다. 두 공모자는 열쇠 덕에 감방을 빠져나가 지붕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복도 끝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탈옥하는 동료들의 서걱기는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는 돗자리 위에 좀 더 편히 자리를 잡고 딸의 편지를 베개 자리에 놓았다. 12년간의 옥살이 중 처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든 밤이었다.